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긴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물러서니까 이란이 기세에 등등합니다. 트럼프는 72시간 안에 추가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제 이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불확실성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는데요. 기존 1%에서 0.5%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중심, 또 수출 주도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 구조와 비슷한데요. 우리 경제 상황을 둘러싼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르면 오는 24일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양측 모두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휴전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휴전 위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휴전에도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회담을 엽니다. 레바논은 공격 중단과 휴전 연장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를 전략공천의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지원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노선 변경 촉구와 거취 결단 요구를 받는 등 방미 논란 이후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상사고와 관련해 물류차량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첫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부터 가보죠. 이란과의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백악관은 휴전 기간이 앞으로 최대 5일에 불과할 거란 보도를 부인하며 특정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르면 내일 이란과의 2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요? 네, 보수 성향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파키스탄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앞으로 36에서 72시간 안에 추가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가능성을 묻자 문자 메시지로 가능하다고 짧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24일, 늦어도 3일 안에 2차 종전협상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파키스탄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뒤 이란과 외교 채널을 계속 가동해 왔다며 추가 회담 시점은 이런 중재 노력을 바탕으로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위가 높아진 수사에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건 양측 모두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어느 쪽에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도 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이란에서 여성 시위자 8명의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통보를 방금 받았다며 좋은 소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그 지도자들이 내 요구를 존중해서 계획됐던 처형을 취소해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여성 8명을 교수형에 처할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들이 석방되면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즉각 이 여성들이 사형에 처해진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애초에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공식 매체인 미잔 온라인은 어젯밤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트럼프가 또 사형 선고 취소를 주장하며 이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가 가짜뉴스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의 이런 반발에도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내놓는 건 마치 이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주장하면서
협상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의 말에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게 무기한 연장이냐 어떻게 되는 거냐. 외신 쪽에서는 3일에서 5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통일된 제안을 받는데 특정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에서 5일의 기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에서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기간을 3일에서 5일 정도 더 줄 의향이 있다면서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이란 내부에 많은 분열이 있고 트럼프는 통일된 대응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빗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there's been some anonymous sourced reporting that there was maybe a 3 to 5 day deadline. That is not true. The president has not set a deadline himself. Ultimately, he will dictate the timetable.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늘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휘발유값이 떨어질 거라며 여론 달래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the conflict will end. I think gasoline prices will come back to where they were or perhaps lower. How fast will the prices of gasoline come down? Again, that is path dependent on when the war and the conflict end. 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할 거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네요. 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지 시간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내용인데요. 2029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부터 2029년 9월 말까지로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월에서 3월에 해당합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And we'll continue to pursue that. As you know, Chairman, we have the Korea Integrated Defense Dialogue that's upcoming, where a great many of these conditions will be discussed.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2029년 1분기는 그해 1월 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대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로드맵을 마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해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서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 측의 반응도 보죠. 마수도 폐쇄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위협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폐쇄시켜야 한 대통령은 SNS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언제나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불신과 봉쇄 그리고 위협이야말로 진정한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가 위선적인 빈말을 목격하고 있으며 주장과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일방적인 휴전 발표 뒤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선 3척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일부는 나포까지 해서 군사적인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봉쇄를 풀지 않으면 협상은 없고 무력으로 봉쇄를 뚫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앞바다에서 화물선 MSC 프란체스카 호와 에파미노데스 호가 연이어 포격을 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통과해 5만만 초입에 이른 선박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두 선박 모두 선원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란에 납포됐고 이 가운데 한 척은 선교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군은 이어 화물선 유포리아호에도 공격을 가해 좌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은 자신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려 해 해협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집행했다는 게 이란의 입장입니다. 특히 첫 선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연계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란 주장과 달리 피격 선박은 아무런 교신도 없이 포격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무력 도발은 봉쇄 해제 없는 휴전 연장에 결사반대한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봉쇄를 뚫을 것이라고 연일 수위를 높이고 친정부 시위에 미사일을 등장시켜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صورت تجاوز و هر گونه اقدام علیه ایران اسلامی بلافاصله به اهداف از پیش تعیین شده قدرتمندانه هجوم می‌آورند و به ا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رژیم کودککش صهیونیستی شدیدتر از قبل درس عبرت دیگری خواهند داد.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이 무력 행사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종전 협상의 향방은 물론 해협 통항의 불확실성은 끝을 모르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안간 힘을 쓰는 나라는 또 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정부입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 시내에선 회담 성사에 대비해 보안 조치를 유지하며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협상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총리가 이슬라마바드 주재 이란 대사를 관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란 측의 거부로 2차 회담이 끝내 무산되자 휴전 준수와 회담 복귀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파키스탄의 휴전 연장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준 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연장된 휴전 기간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고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उम्मीद है दोनों फरीक तनाज़ात के मुस्तकिल खात्मे के लिए इस्लामाबाद में तयशुदा मुज़ाकरात के दूसरे दौर के दौरान जामे अमन डील में कामयाब हो जाएंगे. 이슬라마바드 시내는 여전히 삼엄한 회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담장으로 쓸 호텔은 여전히 비워뒀고 인근 레드존은 민간인과 차량 출입이 엄격히 차단됐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집결한 만여 명의 군 경도 도시 곳곳에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담장으로 쓰려던 세레나 호텔과 내외신 취재진을 위한 프레스센터로 가는 길 앞입니다.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고 저 멀리 회담 개최를 알리는 전광판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한 휴전은 무기한이 아니라 사흘에서 닷새 동안의 시한부 유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답할 마지막 시한을 줬을 뿐이라며 끝내 응답이 없으면 전쟁은 재개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 협상을 하루 앞두고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양국 공통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사르 장관은 어제 예루살렘에서 열린 외교단 대상 독립기념일 리셉션 연설에서 불행히도 레바논은 실패한 국가이고 사실상 헤즈볼라를 통한 이란의 점령하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공통된 적이란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바논의 주권을 해치고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그 어떤 중대한 이견도 없고 해결 가능한 몇몇 사소한 국경 분쟁이 있을 뿐이라며 양국 간 평화와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헤즈볼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열리는 이스라엘과의 회담에서 휴전 1개월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레바논 관계자가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레바논은 1개월 휴전 연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폭격, 파괴 행위 중단, 휴전 준수 약속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지난주에 시작돼 26일에 만료될 예정인 휴전 기간 연장을 위한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앞서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주재로 1차 회담을 열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휴전 합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활동하다 최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은 프랑스 군인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헤즈볼라 전투원들로부터 중상을 입고 레바논에서 송환된 군인이 오늘 아침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배속된 프랑스 군인들은 지난 18일 레바논 남부에서 불발탄 처리 작업 중 총격을 받았고 당시 공격엔 프랑스 군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보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로 7개월 연속으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소비자 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고속도로의 한 주유소에 자동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린 건데 소비자들은 치솟는 기름값이 체감된다고 호소합니다. 식료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매일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좀 많이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기름값 많이 오르는 게. 뭐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30-40% 이렇게 체감은 되는 것 같아요.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지난달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한 석탄과 석유 제품은 2월보다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 화학제품 등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공산품 가격이 2월보다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탓에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1.6% 오르는 등 4년가량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 전쟁 상황이 예측 불허로 치달으면서 앞으로의 생산자 물가 추세 역시 섣불리 전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월 이전에 있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면서 생산자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 관련해서 불확실성도 매우 높아서 현재로서는 4월 흐름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탓에 소비자들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큰 폭으로 상승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향후 흐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통영에서 정당사 최초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뒤 단식 중이던 안호영 의원은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끝내 단식 현장을 찾지 않은 걸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방문 이틀째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선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육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섬마을 주민의 애환을 듣겠다면서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나선 겁니다.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장관님 들어주세요. 정청래 대표는 이기는 전쟁을 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필승카드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띄웠습니다. 김경수가 있어서
필승 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도부가 최근 한 달여 사이 3차례나 경남을 방문했는데 경남지사 선거가 결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남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과 찰떡궁합 도정으로 함께 손발을 맞추는 도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선상 최고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마무리됐지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현주 강득구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 국회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았는데 현장 최고위도 중요하지만 소속 의원이 열흘 넘게 단식 농성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외면하고 있다며 정 대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의원까지 현장을 찾은 가운데 힘 좀 내세요. 건강을 챙겨야 돼, 건강을. 주변의 만류에도 단식을 이어가던 안 의원은 결국 열 이틀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단식 현장을 끝내 찾지 않으면서 당내 계파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역을 찾는 현장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맹탕 방미 논란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지원에 나선 건데요. 정작 현장에서 마주한 건 결자 해지하라는 사실상의 거취 결단 요구였습니다. 싸늘했던 당내 모습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장동혁 대표가 첫 지역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의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GTX 춘천 연장과 수소 클러스터 구축 등 강원 맞춤 공약을 잔뜩 준비해 현역인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작심한 듯 장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 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의 거취 결단 요구인 셈입니다. 장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에만 집중했고 회의가 끝난 뒤에야 당을 향한 애정어린 말씀으로 들었다면서도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자 해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저에게 지금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경길엔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 검찰청 폐지 등 잇단 SNS 글로 정부 여당을 향한 메시지에 몰두했지만 방미 이후 당 안팎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미국 일정을 함께한 의원들조차 이른바 논란의 화보 사진은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통령 만나려고 했죠. 그때 회의를 소집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그런 것이 이미지 메이커에서 조금 우리가 실패했다, 메시지 면에서. 지역별 독자 선대위 구성으로 후보들의 장동혁 거리두기 흐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빨간색 대신 초록색 마케팅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나란히 녹색 점퍼를 입고 나타나 수도권과 충청, 정책연대를 선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초록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선배님으로서 형동생하는 그런 사이인데 항상 자랑하다가 그러면 우리 같이 웬일하고 서로 함께 오면서 서로 돕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자 해서. 겨우 2번의 지역 일정을 소화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마주한 건 노선 변경 촉구와 거취 결단 등 쓴소리였습니다. 방미 논란 이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인데 리더십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또 한 번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알려진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3의 북한 핵농축 시설 위치도 공식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원심분리기들 사이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간부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북한이 꽁꽁 숨겨오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 공개한 모습입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보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은 평양 인근 강선 지역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기존 영변단지에 이어 공식적으로 강선까지 추가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이후 논란이 된 구성 지역은 핵 농축시설로 공식화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내외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된 겁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정 장관의 언급대로 구성 지역이 과거 핵 관련 시설로 의심받아온 적은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ISIS가 펴낸 2016년 7월 보고서를 시작으로 미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농축시설로 지목됐고 또 지난해 미 싱크탱크 CSIS도 고폭 실험시설 기능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도 관련 기밀이 정 장관에게 보고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선 보고서에 언급된 분석이나 추정에 불과한 사실관계를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느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이 구성을 언급한 것은 장관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고급 정보에 기반해서 발언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국의 일부 대북 정보 제한까지 진행되면서 그동안 추정으로만 언급되어 온 북한의 구성이 제3의 핵 농축시설이라는 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나 대응보단 기밀 유출 공방만 이어지면서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공군 전투기가 임무 수행 중 비행 장면을 촬영하려던 조종사의 과실로 공중에서 충돌했던 사실이 5년 만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조종사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10%만 인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021년 말 공군 대구기지 소속 F-15K 조종사였던 A 소령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인사 이동을 앞두고 마지막 비행 장면을 기념으로 남기려 했던 겁니다. 함께 편대 비행을 하던 동료 조종사도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거들었고 이에 A 소령은 자신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카메라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체를 137도가량 뒤집었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기동은 전투기 꼬리 날개와 편대기 왼쪽 날개가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투기 2대가 파손되면서 8억 7천만 원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A 소령을 징계한 뒤 전액 변상을 명령했지만 당사자는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수리비의 10%인 8,700만 원만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비행 중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책임이 있고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과정에선 사고 전에도 비행 중 촬영 사례가 있었던 거로 조사됐는데 공군은 개인적 일탈일 뿐 그런 관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추락이나 인명사고, 20억 원 이상 대규모 피해라는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엄정히 하고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사고와 관련해 물류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첫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친 CU 진주물류센터의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사고. 경찰과 검찰은 당시 화물차를 몰았던 B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노조원들이 옆에 있고 혼란스러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생각으로 차를 계속 몰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는 BGF 로지스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교섭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 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집회를 이어왔지만 결국 자회사인 BGF 로지스와 교섭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한 개는 지금 기존의 노사간의 협약을 맺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열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 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7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송기사의 운임 단가와 배송 회차, 처우 개선 등이 핵심 사안입니다. 화물연대는 원청이 실질적 결정권을 가졌다며 BGF 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해온 겁니다. 이에 대해 BGF 리테일의 자회사인 BGF 로지스는 원청으로서 지금까지 대화 요청 시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의 상견례는 이번 사안을 조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화물 운송 계약은 운송사와 운송기사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라 원청인 BGF 로지스는 제3자로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물연대와의 만남도 엄격히 교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번 조합원 사상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섭이건 만남이건 용어가 어떻게 되든 조합원 사상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만난 이번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른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 왜곡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어제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의원 사건 처분 책임자 등이 법 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합수본이 전 의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려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합수본은 2018년쯤 통일교 측의 고가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후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10일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가처분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어제 기각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악의적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 A씨에 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해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는 밝히기가 어렵다면서도 흉기를 든 사안 자체가 무거워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6도에 그치는 등 낮에도 선선하겠고요. 예년 기온을 3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가는 가운데 현재 강원과 경북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2도, 안동은 8.1도, 포항은 12.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포항 16도, 울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르면 오는 24일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양측 모두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휴전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휴전 위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현지 시간 23일 워싱턴 DC에서 2차 회담을 엽니다. 레바논은 공격 중단과 휴전 연장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어와 함께 타이완 해협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으로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2차 종전 협상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24일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의 긍정적인 중재 노력으로 향후 36에서 72시간 내에 추가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런 가능성을 묻자 트럼프가 문자로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휴전이 무의미해진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22일 SNS에 완전한 휴전은 해상 봉쇄와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가 중단될 때만 의미가 있다며 모든 전선에서 시온주의자들의 전쟁 광적인 행태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요청으로 미국이 휴전을 연장했지만 연장된 휴전 기간에도 해상 봉쇄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종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걸로 보입니다. 휴전 합의도 무시하고 공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3일 레바논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회담을 진행합니다. 레바논은 공격 중단과 휴전 연장을, 이스라엘은 친이란 조직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마을입니다. 가정집을 비롯해 건물이 성한 게 없을 정도로 처참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 안쪽으로 10km에 걸쳐 설치한 완충지대에 포함된 지역을 철저히 파괴한 겁니다. صاروا ينزلوا شوي شوي صرنا نحن نيجي كل يوم نتفرجى نشوف قد ايه راحوا من الضيعه كانوا عم بيهدوها تدريجيا نزلوا شوي شوي لوصلوا على ساحه بيت ليف وهلا مثل ما انت شايف المنظر ما في ولا اي بيت.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거점과 활동의 씨를 말리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해 2,4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앞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만나 1차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휴전을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만료에 앞서 워싱턴 DC에서 다시 열리는 2차 회담을 코앞에 두고도 두 나라 간 장애물은 헤즈볼라뿐이라며 무장 해제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A state that is de facto under Iranian occupation through Hezbollah. But this also leads to a conclusion. Hezbollah is common enemy of Israel and Lebanon. 반면 협상 상대인 레바논은 공격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
레바논 관계자는 휴전 한 달 연장과 폭격 파괴 행위 중단 등을 요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셉 아운 대통령도 군사작전 즉각 중단과 완전 철수 등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스라엘의 최우선 목표인 헤즈볼라 무장 해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Obtenir par les négociations, c'est un retrait total des forces israéliennes du Liban. 이처럼 평화의 전제를 놓고 두 나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거리를 좁히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항공유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유럽연합 EU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자동차 연료 가격이 치솟으며 전체 물가 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럽 항공사들이 항공편 운항을 잇따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자 유럽연합 EU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going on holiday this summer. A lot of cities and regions and member states are dependent on tourism. And of course, they are very worried. EU는 역내 연료 생산과 수입, 수출, 재고를 추적하기 위한 연료 관측망을 구축해 항공유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 정부, 에너지 공급업체, 공항, 항공사들과 협력해 대체 항공유 확보를 조율하고 이를 EU 전역에 배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미국산 항공유 수입 확대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회원국별 가스 비축 목표를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비축량을 공동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럽의 연료비 부담이 41조 원 넘게 늘어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기화를 확대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략입니다. EU는 이번 위기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며 1973년 오일 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are looking into some very difficult months or maybe even years, depending of course on the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but even in a best case scenario, it's still bad. 영국에서는 3월 자동차 연료 가격이 2월보다 8.7% 올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24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경유 가격도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급등세가 영국의 3월 전체 물가 상승률을 3.3%로 끌어올리면서 영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전쟁에 따른 불공평한 가격 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과 국정과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마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자동차 안전 기준에 페달 오두작 방지 장치를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이르면 오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등과 함께 보수 진영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도 거론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정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잡히면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과 함께 정 장관이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물류 차량 운전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물류센터 앞에서 물류 차량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3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춘천지원은 오늘 태어난 지 넉 달 된 아기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30대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내버려둔 혐의로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 기준으로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시사합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반이 평화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하노이 시내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손을 맞잡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의 아픔을 딛고 발전을 이뤄낸 양국은 평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를 전략공천의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야 재보궐 공천 첫 발을 뗀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예고한 부산 북갑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 지역 전략 공천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승리를 최우선 가치로 언급했습니다.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일각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선거판 전체에 미칠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무죄를 자신하며 당의 도의적 결단을 촉구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공당이 국정조사까지 하는데 저를 외면하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자기 부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친명계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지원 사격을 이어가고 있어 정 대표가 막판에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처 끝내지 못한 국민의힘은 일단 재보궐 준비에 첫발을 뗐습니다. 충남 아산을과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이 첫 발표 대상으로 낙점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목이 집중된 곳은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 쪽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진상조사까지 지시하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친한계는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선거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걱정은 안 하고 저는 징계가 무서워서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론전을 제기한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과 당의 마음 모두를 잃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제명까지 부당하게 시켜놓은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스토킹하듯이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부울경에서 보수 재건의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강조하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122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2월 태어난 아기는 약 2만 3천 명으로 같은 달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이 150억 달러 넘게 줄어들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을 보면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21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서울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 드파인 청약에 50점대도 당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살상무기 금지 빗장을 풀자마자 방산무기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독 필리핀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집권 반년 만에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조건부로 빗장을 풀었던 스승 아베 전 총리의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自国と地域の平和を守るには防衛装備移転をさらに推進し、同盟国、同志国の抑止力、対処力を強化することが重要です。 일본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필리핀이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로 필리핀이 최고 수준의 품질과 유지 보수성을 갖춘 방위 물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화답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조만간 필리핀 방문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달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일본의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자리에서 무기 수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족쇄를 풀기 무섭게 바로 일본이 방산 무기 수출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연례합동훈련에 일본이 대규모 병력을 보내며 올해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참여한 것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より実践的な具体運用や連携要領等を確認していけ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여기에 타이완도 일본과 군함 건조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 일본은 최근 호주와도 자유대의 최신의 호위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무기 수출 규제를 풀면서 자국 방위 산업에 훈풍이 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는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요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에너지 산업 관련 엑스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 세로 30cm 남짓한 크기의 태양광 패널입니다. 기존 패널보다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을 최대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아직 연구 단계지만 상용화가 된다면 태양광 패널의 크기는 줄이고 전기 생산은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을 거로 기대됩니다. 실리콘 태양 전지와 다른 점이 획광층을 이제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같이 씀으로써 해서 출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고요. 이 출력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23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에는 28개 나라 327개 업체가 참여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힘을 줘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관이 따로 운영됐고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시장을 넓혀온 기업들이 국내 정책 변화에 맞춰 대거 참여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논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뒤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이면서 소득을 올리는 해법에 주목했습니다. 생육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발전을 좀 포기하고 아니면 생육에 필요한 광파점이 지났다 하면은 발전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농지법 개정 예정에 있어서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해 태양광 발전 산업이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전시회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무용수 김기민이 이번 주 한국 관객을 만납니다. 25년 만에 서울을 찾은 스위스의 세계적인 발레단 베자르 발레 로잔과 함께 한국인 최초로 볼레로 주역을 맡았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고나 드라마 BGM으로도 익숙한 모리스 라벨의 동명 음악으로 안무를 한 볼레로. 15분 정도 주역과 테이블을 둘러싼 군무가 호흡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작품인데 김기민이 한국인 최초로 주역을 맡았습니다. BBL 발레단과 이렇게 공연하러 와서 너무 기쁘고요. 많이 긴장됩니다.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자고 볼레로 같은 경우는 제 꿈이기도 하고. 올해로 마린스키 입단 15주년을 맞기도 한 김기민은 오랜 시간 꿈꾸던 공연인 만큼 고된 리허설마저 하나의 무대로 느낄 만큼 설렜습니다. 아마 하루에 3시간씩 아마 했었는데 보통 마린스키에서도 1시간을 넘기진 않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고 단장님께서 Are you okay?라를 물어보시는 게 많았었고. 김기민과 호흡을 맞추는 베자르 발레 로자는 천재 안무가 모리스 베자르가 1987년 창단했습니다. 15년 전 무용수로서 한국을 찾은 줄리앙 파브로가 예술 감독을 맡은 이번 무대는 김기민의 예원학교 선배인 이민경도 동참합니다. Majeur et comme invité de prestige, Kimin Kim, c'est vraiment un honneur pour le Béjar Ballet de pouvoir performer avec ce grand artiste. 감격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베자르에서 한국인이라서 BBL은 김기민의 볼레로를 비롯해 아시아 초연작인 햄릿 등을 나흘에 걸쳐 선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JTBC와 KBS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는 MBC, SBS와도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방송사가 개막을 50일 앞두고서야 확정됐습니다.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에 더해 지상파 3사 가운데 KBS도 중계방송에 나섭니다. KBS는 언론에 JTBC와의 중계권 재판매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JTBC가 제안한 금액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140억 원 규모로 계약을 마무리한 거로 알려졌는데 MBC와 SBS는 같은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JTBC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JTBC는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길어져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중계방송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JTBC는 2032년까지 예정된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사들인 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권부터 지상파 3사에 재판매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상파 중계 없는 올림픽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국민 시청권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어 열린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공적 과제를 공통으로 달성해야 하는 공정과 연대의 토대 속에서의 경쟁 관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한 끝에 이번 월드컵은 JTBC와 KBS로만 볼 수 있는 걸로 정리됐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만큼 남은 국제대회까지 독점 중계권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던 LG와 한화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즌 첫 아시아 쿼터 투수들의 선발 맞대결에서 LG의 웰스가 더 빛났고 마무리 유영찬은 11경기 연속 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LG 웰스와 한화의 망인청. 시즌 첫 아시아 쿼터 선발 대결에서 웰스가 웃었습니다. 빠른 볼이 시속 140km대 후반에 머물렀지만 다양한 변화구와 공격적인 투구에 한화 방망이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8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무실점. 안타와 볼넷 1개씩을 내준 4회를 제외하면 7이닝을 3자 범퇴로 막아낼 만큼 위력적이었습니다. Game plan's been the same since my first start. Just go out there, attack the hitters, trust my staff, and just trust Tuna back there to call a good game. So yeah, that's basically it. 하나 왕인청은 LG 송찬이를 막지 못해 패전을 떠안았습니다. 송찬이는 2회 선제 투런 홈런에 이어 5회에도 안타를 치고 나가 추가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LG 유영찬은 9회 나와 11경기 연속 세이브 행진을 이어가며 팀의 3연승을 마무리했습니다. SSG가 1대2로 끌려가던 9회 원아웃 1, 2루에서 오태곤이 담장을 직격하는 2루타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SSG는 이틀 연속 삼성의 한 점차 짜릿한 승리를 낚았고 삼성은 3연패로 주춤했습니다. 2회 2타점 적시타로 선취 득점을 올린 두산의 정수빈이 2대1로 쫓긴 5회에는 우측 담장을 넘는 솔로포를 쏘아올립니다. 6이닝 1실점한 선발 곽빈의 호투를 더한 두산은 9대1로 승리하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선발 알칸타라가 8회까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킨 키움은 NC를 3대0으로 물리치고 3연승을 달리며 롯데를 최하위로 끌어내렸습니다. 선발 전원 안타를 터뜨린 KT는 기아를 4연패에 빠뜨리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동 불확실성에 지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연장했다는 게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도망친다는 이른바 타코는 이번에도 검증이 됐죠. 트럼프는 추가 회담이 가능하냐는 한 매체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문제는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이란 측의 반응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낙관만 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트럼프의 휴전 연장 선언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폐지시켜야 한 대통령과 협상 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미국의 해상 봉쇄를 겨냥해서 강경 발언을 내놨는데요.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치솟는 중입니다. 간밤에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3.7% 상승해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섰고요.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휴전 연장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국제 유가는 각종 거시경제 지표와 통화정책, 종목별 흐름까지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초대형 변수라는 점을 잊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어도비를 골라봤습니다.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로 유명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간밤엔 주가가 3% 넘게 상승했는데요. 2030년까지 자사주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업의 실력과는 다른 이야기죠. 어도비의 최근 주가 흐름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5%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기존의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야 했던 사진이나 영상 편집 작업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적은 괜찮지만 앞으로 시장 지배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도 정도로 아침에는 아직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3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체온 조절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과 경기 북동부에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0.1도, 안동 7.9도, 포항 1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와 창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